이런 테무 같은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한국을 마케팅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쇼킹한 발언을 하셨어요. 그게 왜 문제가 안 됩니까? 저는 네. 유통산업의 발전은 두 가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하나는 혁신이고 하나는 경쟁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유통산업은 유통시장은 1996년에 세계시장에 개방을 했어요. 1996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국내 유통시장을 대외에 개방을 했죠. 그래서 외국의 유통업체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 그때 그래서 까르푸 월마트 들어온다는 거 우리가 막 시위하고 그랬던 그랬습니다. 그때가 그렇습니다. 96년이에요? 예, 그랬는데 자, 그러면 외국의 유통업체들이 대형 매장을 한국에 열 수 있고 와서 경쟁한다. 예. 그래서 이마트가 1993년에 미리 앞당겨서 창동에다가 이마트를 처음 만들어서 준비를 하죠. 경쟁하게 되면 준비하는 겁니다. 아, 곧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렇죠. 먼저 선점을 했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의 이마트가 살아남아 있는 거고요. 그러네. 맥도날드 들어오기 전에 롯데리아가 주요한 그 지점 그 위치에다가 네. 먼저 선점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똑같이 지금 유통업체들도 네. 했었었구나.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혁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 유통산업은 끊임없이 혁신해서 비용을 낮춰야 되는 산업입니다. 예. 그래서 비용을 낮춰서 소비자한테 가장 만족스러운 가격에 그러네요. 상품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쟁이 없으면 혁신할 필요도 없는 거고 혁신하지 않으면 소비자들한테 최상의 상품을 공급할 수 없어요.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근데 아까 이제 물류 문제 얘기하면서 아마존은 끊임없이 혁신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우리가 중국 생각할 때 조금 중국을 조금 허술하게 보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만만하게 보는. 근데 예. 2012년에 예. 전자상 거래 총액 구조로 물론 이제 나라가 넓고 그렇죠, 뭐 그렇다 보니까 예. 총액 구조로 미국을 제치고 전자상 거래 1위 기업이 1위 국가가 됩니다. 2012년에. 예. 예. 그리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디지털 정책을 펼치죠.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웃으면서 봤겠지만 거린이 깡통에다가 QR 코드 붙여놓고 있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며요. 예. 그 다음에 포장마차나 노점상들이 QR 코드로 돈 받는 것도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전자상 거래도 빨리 이루어지고요. 예.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면서 그들이 이제 외국에 나가서 장사할 방법들을 모색을 한 거고 예. 그래서 미국 시장에도 들어간 거고 근데 미국 시장에 들어가서 그럼 테무가 외국 시장에서 그럼 하이엔드 시장에 그럼 접근을 했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자기네 상품이 가장 잘 통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저가 시장에 중저가? 들어간 거고 예.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그 시장 부분을 갖다가 초토화시키고 왔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서 옆에 보니 한국 시장 참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매력적인 것에 더해서 하나 아까 이제 우리 구조 문제 뭐 관행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예. 한국에서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 우리가 셀러라고 부릅니다. 예. 이 셀러들이 어떻게 그동안 해왔느냐 중국이나 이런 이 저가품을 생산하는 국가에 가서 상품 소싱해서 가지고 들어와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TV 홈쇼핑이나 뭐 이런 곳들은 어땠느냐? 거기에 상품 공급해 주는 사람들은 벤더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유통업체가 직접 자기네가 상품 MD를 그러니까 머천다이징을 하는 것보다 물론 하긴 하겠지만 예. 주로 벤더들이 가지고 와서 이 상품 어때요라고 제안하는 상품들을 많이 팔아요. 그 TV 홈쇼핑에 파는 게 그런 예, 상품들이죠. 그런 상품들이 많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일부들 그리고 오픈마켓에서 파는 상품들의 많은 부분들은 결국은 중국 상품인 거예요. 그렇지. 예, 중국 상품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 중국 상품들이 무역이라는 과정,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고 유통 경로를 거쳐오면서 비용을 이만큼 의미 없이 발생시켜서 소비자한테는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죠. 아, 그러니까 한국의 TV 홈쇼핑이나 네. 한국의 포털에서 파는 상품들도 이미 중국산 제품들이 꽤 있죠. 꽤 있다. 꽤 있죠.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예.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 셀러들이 중국에 가서 상품을 소싱해서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알리바바가 이제 다시 등장을 하는데 예. 알리바바가 알리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것은 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쇼핑몰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랬는데 1688.com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거는 B2B 플랫폼입니다. B2B. 예. 이게 한국에 들어와요. 어느 나라 거예요? 이거? 중국 알리바바 거. 아, 중국 거. 예. 예. 그러면 중국에 가서 그동안 상품 소싱하던 걸 1688.com에 들어가서 소싱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예. 중국 업체가 한국에서 결국 도매도 하고 소매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한국 업체가 한국의 셀러가 네. 한국산 제품을 테이무나 1688에 팔 수도 있는 거네요. 그것도 뭐 그거는 상존하는 그 가능성이죠. 상존하는 가능성. 알리는 이미 뭐 K베뉴인가 뭐 이런 그 사이트 안에 사이트를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상품 올리는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따로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뭐랄까요, 지역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빠르고 아주 정교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아까 지금 문득 드는 생각이 네. 혁신을 통해서 혁신을 하려고 하면 경쟁이 있어야 되고 경쟁이 이렇게 외국 유통업체들이 들어오니까 혁신이 될 거고 그러면 가격이 낮아지고 그러면 우리한테 주는 어떤 이익 혜택이라는 게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겠네. 그렇죠. 물가 상승은 낮아질 거고 그 다음에 그 국내 업체들한테는 어떤 국내 업체들한테는 지금 우리나라 예. 이커머스 업체들 다 어렵습니다. 그 난리예요. 예. 예. 다 어렵죠? 예. 제가 잠깐 봤더니 예. 2022년 감사 보고서에서 예. 손실난 업체 8개를 모아봤더니 물론 2022년까지는 쿠팡도 손실이 났으니까 2022년.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업체들 8개가 2022년 한 해 동안의 결손이 10조 7,700억입니다. 전부 다 결손 났어요? 네. 이커머스가? 예. 이 네이버를 제외하고. 네이버를 제외하고. 예. 근데 네이버는 이제 뭐 좀 결이 다른 또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전부 이제 어려워져서 그래서 작년에 싱가포르에 기반한 Q10이라고 하는 업체가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3개를 인수를 합니다. 합쳐놓는 거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네트워크의 가치는 가입자 수에 비례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곱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면 티몬과 위메프와 인터파크를 다 합쳐버리면 예. 그러면 가입자 수로 따지면 한 2, 3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겠네. 예. 예. 이런 상태죠. 예. 그래서 싱가포르 업체가 이제 3개를 일단 인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 업체들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약간 미아 상태에 이제 놓여 있는 게 이제 11번가죠. 그러네. 이게 원래 SK 그룹. SK 거죠. 예.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것도 SK는 판다는 거 아니에요? SK는 이거를 확실히 매각할 거고 예. 뭐 포기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예. 상황에 있는데 예. 11번가가 2020년부터 2023년 3분기까지 결손을 낸 게 한 3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예. 이제 뭐 희망퇴직도 받고 뭐도 받고 예. 막 이제 했는데 그런데 이 11번가의 그 쇼핑 앱을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 숫자를 보면 어떤 앱 다운로드 순위를 보면 한 2위쯤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기업이 이 11번가를 인수하느냐에 따라서 그 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예. 중국 업체가 이걸 사는 게 아니냐 하고 촉각을 세우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건데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그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소싱하는 관행, 그다음에 거기다 수수료 붙여서 판매하는. 예. 그러니까 유통업체로서 어떤 그 기능을 하기보다 주도적으로 상품 구성을 하고 뭐 이러는 것보다 예. 그냥 온라인에다가 이만큼 공간 만들어 놓고 오픈마켓 모집해서 그 셀러들 모집해서 수수료만 받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혁신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전략도 혁신도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뒤늦게 이제 그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그 위기에 몰렸을 때 작년 재작년 그때에 쿠팡이 하고 있는 뭐 새벽 배송, 로켓 배송 막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 했죠. 예.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건 다 흉내 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야 되느냐, 어떤 노하우가 필요한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겉만 배웠으니까 비용만 계속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 홈쇼핑 업체, 그 이커머스 업체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예.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게 이제 신세계가 이베이하고 옥션을 인수를 해서 예. 그 신세계 유니버스인가 뭐 이렇게 그 해서 묶어 넣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렇게 묶어 넣는데 이건 아주 익숙한 풍경이에요. 유통하는 사람들한테는. 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떤 추세로 돌아가고 있냐면 우리나라가 디지털화가 잘 이루어진 나라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익숙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앉아서 저녁 먹다가 누군가 하나가 뭐가 이게 필요한데 너무 낡아서 바꿔야 되겠어. 그러면 좀 그 이 착한 아들이나 딸이 있으면 묵묵히 꾹꾹꾹꾹 아빠 보내줬어. 이렇게 하는 그렇죠.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아니 저 좋은 아드님을 두셨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그러면 그럼 그걸 어디서 샀니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이커머스 업체에서 산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거는 백화점도 되고 할인마트도 되고 슈퍼마켓도 되고 다 돼요. 그냥 휴대폰 안에 있는. 휴대폰 안에 그들의 앱이 있어서 그렇겠죠. 예를 들면 쓱닷컴에 들어가면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뭐뭐뭐뭐 다 한꺼번에 다 있겠지. 우리가 그거를 옴니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옴니 채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네트워크에서의 접근성과 이커머스 사이트들, 플랫폼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에서의 접근성이 차이가 안 나요. 그렇겠습니다. 그렇겠네.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요. 예. 저 이커머스 업체에 엉뚱한 상품을 반품해달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디서 산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저 네이버에서 샀는데 쿠팡에다가 반품해달라고 그러는 거구나. 그런 경우. 그래서 제가 실무자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홈쇼핑 업체나 뭐 이런데 그냥 저희도 그 기업하고 거래하고 있으면 거길 통해서 반품해 줍니다. 그러더라고요. 셀러가 같은 사람이면.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서로 차이를 못 느낀다는 거를 갖다가 유통에서 얘기할 때 심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까지 왔어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러면 신세계 유니버스하고 쓱닷컴하고 차별화가 또 안 돼요. 영어가 너무 많아서 seamless라는 게 이게 봉합선이 없는. 그렇죠. 봉합선이 없는. 그러니까 자 이제 지금 제 기자님께서 뭐 물건 하나 사고 싶은데 요 밑에 어디 가서 샵에 갔더니 없어. 이거 어디 가면 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검색을 해주면서 우리 그룹에 있는 저기 성수동에 있는 어떤 업체 어떤 매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 그거 사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서 접수를 받아줍니다. 어디로 갖다 드릴까요? 그럼 내가 오후 몇 시에는 어느 사무실에 있으니까 거기로 배송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로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심리스예요. 그렇게까지 지금 돼 있어요? 그렇게까지 유통산업은 디지털화 돼 있는 거예요. 야, 저는 이 정도까지는 그렇게 서비스를 안 받아봐서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돼 있구나. 근데 이제 편하기는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신세계가 이베이하고 옥션을 인수를 해서 차라리 쓱닷컴에다 같이 갖다 붙여놨으면 모르겠는데 별도로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하나의 그냥 군소 규모의 이커머스 플랫폼이 생긴 꼴이 됐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커머스 시장이 지각 변동할 시점에 와 있다. 그런데 그게 스스로 혁신한 게 아니라 중국 내지는 뭐 싱가포르 여러 외부에서 플랫폼들이 들어오면서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시장의 각축전이 벌어지면서 합종 연행도 할 것이고
소멸도 할 것이고 아, 뭐 그렇게 불가피하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 다른 산업들처럼 네. 지금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면 원래 이제 우리 주력 산업들은 3개에서 5개 정도로 나중에는 결국 재편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독과점 형태로 가면서 그들도 이익이 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산업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아, 근데 이쪽에 공부를 하면서 제가 조금 우리나라 그 시장의 독특성을 좀 보는데요. 예, 뭐 조금 다른 비유일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포털을 네이버를 씁니다. 그쵸. 예, 일본 사람들은 야후 재팬을 씁니다. 그쵸. 동남아에 가면 동남아 사람들이 쓰는 또 이 범용 또 이 플랫폼들이 있고요. 예, 유럽 사람들은 구글 쓰고, 예, 근데- 미국 사람들도 구글 쓰고. 근데 우리나라만 네. 토종 브랜드들이 살아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롯데리아가 살아남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 네. 필리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해요. 그다음에 월마트가 하여간 나갔잖아. 예. 예, 견디지 못하고 나갔단 말이야. 롯데 신세계를 견디지 못하고. 뭐 견디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은 견디고 싶지 않아서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는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예. 아마 우리나라의 유통 환경 내지는 소비자 환경이 그들이 익숙하게 대하던 것이 아니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뭐 그냥 이 시장을 그 유지하는 것보다 예. 그때 당시에는 또 뭐 굉장히 부동산이 많이 오를 때였으니까 아, 손해 없이 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나갔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군요. 예, 그렇게 보는데 예. 우리나라의 그 요 정도 시장 규모에서 지금처럼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승자 독식의 시대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흑자를 시연하고 뭐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고 하는 그런 플랫폼은 뭐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예.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뭐 좀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